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영환 씨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채널 A의 퀴도난마에 고정적으로 출연해서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서 북한의 실상,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던 분인데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고영환 등 여러 명에 대한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것. 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테러가 있다가 도발로 바뀐 듯한 건데, 자, 우리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과연 테러 본색을 드러낼 것인지 다양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 차장. 자, 납치 대상자, 테러 대상자, 암살 대상자 명단을 정부가 좀 공개했잖아요. 네. 이게 좀 너무 고위직 인사들이고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만 실제 이름까지 공개를 했군요. 네, 국무위원 중에서 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함께 과거에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납치 테러 대상자로 이제 하고 이제 보안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군 출신인 김관진 실장 그리고 한민구 장관에게는 이제 백색 가루, 협박 편지, 식칼이 2년 전에 이제 전달되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인데요. 자, 네. 그렇죠? 2년 전에 저런 것들이 왔었죠. 그리고 김관진 장관이나 한민구 장관은 북한 TV에도 자주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나무에다 얼굴 사진을 걸어놓고 사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전투 훈련하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공개돼서 항상 북한의 그 신변 위협 1순위를 거론됐던 분이 저 군에서 근무했던 한민구 김관진 실장이었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을 오랫동안 관찰한 일을 해오신 김정봉 실장님. 그런데 저 화면을 잠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왜 백색 가루도 가고 뭐 약간 북한식 글자를 넣은 뭐 편지 협박문 이런 거 보냈는데 이게 실체에 얼마나 접근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누가 장난친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누군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건가요?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네. 고정간첩이나 네. 아니면 그 종북 인사가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부 인사를 네. 이렇게 활동을 위축시키고 북한에 대한 그런 그 적대 행위를 네. 이렇게 중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고정간첩을 활용해서 이제 그렇게 행위를 이제 시킨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걸 보면 이게 지령에 따라서 내지는 이제 내부에 있는 뭔가 우리 국방 당국자의 생각에 좀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근거랄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자, 지금 말이죠. 정부가 하필이면 왜 꼭 네 사람 했겠습니까? 네. 국정원장은 빠지고, 그다음에 합참의장은 왜 빠졌습니까? 이게 네. 북한이 명백히 네 사람 이름을 찍어서 얘기를 했고, 네. 고영환 씨도 들어가 있었고, 뭐 박상학 씨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감청을 하거나 이메일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남한에 있는 고정간첩과의 간첩 통신을 이제 해킹을 한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거는 뭐 명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한 게 전혀 아닙니다. 합참의장이 빠지고 국가정보원이 빠지고 4명만 정확하게 한 이유가 다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자, 근데 고영환 씨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귀순한 지 벌써 25년 지났는데요. 천상욱 차장님. 예. TV에서 저희가 많이 이제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 그리고 사실 바로 저희 오늘 금요일 오후에 있는 퀴도나 한마에도 직접 출연하셔서 1월 달에 있었던 지령에 대한 얘기를 직접 했잖아요. 예. 납치가 아니었다. 암살 지령이었다. 이런 것까지 직접 공개했죠. 예, 북한 외교관 출신이고 91년도에 귀순을 했고요. 국정원 산하의 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그다음에 저서 책 등을 통해서 북한 실상을 여러 차례 폭로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선 눈에 가시처럼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 암살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달부터 8명의 경호 인력이 24시간 붙어서 밀착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고영환 씨를 북한이 타겟을 하는 건 조금 의외입니다. 조금 의외인데. 네. 왜냐하면 더 활발한 사람이 안찬일이나 강병도 이런 사람이 더 활발히 하는데. 네. 고영환 씨는 사실은 활동이 조금 요즘 뜸하거든요. 네. 뜸한데 왜 고영환 씨를 이렇게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테러를 하겠다라고 이제 북한이 목표로 한지 조금 의문입니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이제 고영환 씨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 일하면서 불어를 배웠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불어 통역사를 했고 그래서 네. 북한의 이제 최고위층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더 괘씸하게 여기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건 현재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의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더 아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더 사실에 부합하고 더 뼈아픈 얘기를 내놓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91년 처음 귀환했을 때 고영환 씨 북한 외교관인데 깡마른 저 모습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인 말고도요.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이 어제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데 국가정보원의 보고 내용을 전한 거 보니까 지하철이나 쇼핑몰 등 이런데 국가기관시설이 다 기시될 수 있다. 이런 게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북한이 이럴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죠. 네. 그러니까 그 국내에 있는 뭐 외국의 불법 치료자라든가 네. 아니면 그 해외 IS 같은 테러 단체와 연계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서 뭐 지하철 역사든가 쇼핑몰 이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이제 테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특히 네. 전력망 같은 경우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혼란시킬 수 있고 전력이 없으면 우리 군도 마비됩니다. 네. 그래서 군을 마비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전력망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통진당 해산할 때 기억나십니까? 통진당에서 노렸던 게 해와 전화국이다 뭐다 이런 것 좀 나오고 이석기 RO. 네. 네. 그래서 저런 시설을 다운시키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핸드폰 사용하시는데 스마트폰 갖고 인터넷 뱅킹 안 하세요? 네. 그거 안 되면요 난리 났거려. 그래서 꼭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다운시키면요 그거 자체가 대단한 성공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직접 진짜로 현실로 저렇게 그 테러를 하는 것도 더 문제지만은 네. 저런 말을 북한에서 퍼뜨릴 수 있다는 거, 네. 그 자체로도 우리나라 뭐 경제,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다중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위축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은 경제 활동에 그 위축을 가져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계 경제가 나쁘고 우리나라 경제도 위축되는 마당에 네. 북한이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하더라도 저런 말을 한다는 자체만 해도 그 말 자체가 저는 테러라고 봅니다. 네. 그 말 자체가 테러가 되고 남남 갈등의 소지가 되는 거죠. 네. 저렇게 북한이 위협하는데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자라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만 마음을 움직여서 네. 북한이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그런 초고수의 어떤 그런 그 심리전이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것이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테러가 꽤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것도 80년대 아웅산 또 칼기 등 다양한 테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두 판의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과연 남북 간에 있었던 일들 몇 가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자, 소련 붕괴된 이후로는 테러가 좀 많지 않고 김정일 체제로 94년 넘어간 이후에 고난의 행군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는지 별다른 테러나 도발이 좀 없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97년도에 잠수함 도발이 엄청 컸었죠. 네. 고난의 행군 중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칼기나 아웅산 테러 같은 그런 쇼킹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없던 와중에 잠수정이 97년에 강원도 쪽으로 96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곤 했었던 기억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잠수정이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좌초되고 뭐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지. 네.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순간에도 네. 북한의 그 대남 공작선하고 네. 잠수함이 현재 우리 남한 지역으로 계속 왕래해도 우리가 전부 다 잡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의 대남 공작은 해방 분단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있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80년대에는 테러가 많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해체되니까 북한이 오그라들어 가만히 아무런 힘을 못 쓰다가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아주 소규모의 도발이 좀 있는 듯 했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우리의 햇볕 정책을 맞은 거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 들어선 이후로는 핵실험도 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도발들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것이 자,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러, 아주 큰 테러로 기억하는 거라면 이제 칼기 폭파 사건 기억할 텐데 그것 두고도 아직 뭐 사실이다 아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요. 네. 그때 어떤 취재를 했는가 하면 그때 그 바레인에서 일어났나요? 네. 최초로 수사를 한 게 바레인 경찰이 겁니다. 네. 바레인 경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 보고서를 제가 입수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판단하던데 제3자가. 네.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뭘 갖다 줘도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김현희가 와서 증언도 했고 김현희를 제외하고 제3자도 했는데. 김현희는 기자회견에서 자, 그런데 이제 과거사 진상 규명 노력이 이제 참여정부 들어와서 시작되면서 다양한 이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저도 기억하는 것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첫 해 때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PD수첩 이런 채널에서는 칼기 폭파 마유미 김현희가 아닌 것 같다는 류의 방송을 계속 내보내서 진짜일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확산시킨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김현희를 죽이면은 네. 지금 같은 그런 역선전, 허위 선전을 계속해서 그걸 합리화할 수 있다, 네. 사실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김현희를 죽이려고 노력해왔죠. 네. 그래서 다행히도 김현희 남편이 국정원 직원입니다. 네. 근데 결혼하면은 또 간첩 출신하고 결혼하면은 국정원 직원을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표를 내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전직 직원이니까 부인 정도 하나는 뭐 지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현희 씨가 이제 TV에 나와서 말한 지 이제 공개로 활동한 지 뭐 10년쯤 넘었습니다만, 자, YTN에 출연했을 때 얘기를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A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자, 김정일의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다양한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육성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공작원으로 소환하기 위해서 아마 몇 차례 사전에 나와서 다 뭐 문건이라든가 출신 성분, 학교 생활 이런 걸 다 요해,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접 심사를 거쳐서 소환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어디 뭘 하는지 몰랐고 그냥 중앙당 하면 북한에서는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하여간 좋은 곳이라고 공작원이라는 건 생각 못했습니다. 당시 뭐 김일성의 그런 대남 분야에 김정일이가 맡으면서 해외 공작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서 아마 특히 또 납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있죠. 네. 어떤 종교적인, 사이비 종교적인, 아까 컬트라고 나왔는데,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증거는 도외시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네. 그런 게 지금 많고요. 그 다음 그런 거는 보면요. 그 미국의 그 9.11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 무려 몇천 명이 사망했는데, 아직도 그걸 갖다가 미국 정부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믿고 싶은 바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 김현희 씨 지금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거는 뭐 그 사람들한테 뭘 들이대도 바로 김정은이가 김정일이 살아서 내가 칼기 폭발했다 해도 안 믿을 겁니다, 아마. 네. 제가 하나 그 취재해서 했던 걸 한번 풀어놓겠습니다. 칼 폭파 사건이 났을 때 네. 김현희가 현지에서 잡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달려간 사람들 얘기인데 그때 대공수사관들 얘기입니다. 네. 국내에서 간첩 잡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힘들 때잖아요. 네. 여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가라앉은 지시가 떨어지니까 대한항공기를 타고 그냥 갔는데 네. 저쪽에 내린 다음에 여권이 없으니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에서 며칠을 기다렸답니다. 네. 하찌야 마유미하고 하찌 신이치 시신하고 저 사람을 준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 있으니 얼마나 덥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직원들이 먹을 거 갖다 주고 이제 기내 서비스 비슷하게 해준 거죠. 네. 근데 여름 비행기는요 서면은 엔진 안 돌리면 에어컨이 원래 없습니다. 공기를 넣어주는데 더워서 죽겠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저 시신을 하찌야 신이치가 줬을 때 그때 안기부 직원들이 혹시 여기에 또 시신 안에 폭약이 있는 줄 알고 그거를 꺼내서 만지고 하면서 없는 거 확인하면서 불안 떨면서 왔다고 제가 한번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게 조작이라면은 네. 그때 안기부 직원들이 여권도 없이 날아가서 그렇게 겁을 내고 하겠어요? 네. 자, 그러나 이제 불신의 벽 아주 높았고 불신늪 아주 깊었습니다. 자, 비행기 한 대 제끼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있었다. 결국 서울올림픽을 앞둔 대한항공 폭파의 그 사건의 실체를 대한 얘기인데요. 김현희 씨가 역시 YTN에서 이런 얘기도 계속 이어놨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7년 8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임무 자체가 뭐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비행기 한 대를 제끼라 하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수령님이 신임을 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런 큰 임무를 주셨구나 하고 감격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혁명 전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그때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원래 총 한 방을 쏴도 북한이라는 체제가 다 김정일의 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사인에 의해서 다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런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2003년 참여정부 1년차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나왔던 얘기 가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흘러나왔거든요. 제가 쭉 기사를 읽어봐도 왜 가짜인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사실 잘 없고 이게 조금 이상하고 저게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상하다. 뭐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정부 조작 소리가 나오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깔아앉혔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지 정말 난감합니다.
자, 어쨌건 이제 이렇게 북한이 테러에 대한 그 과거의 경험을 되살릴 것인지 다양한 노림수가 있다는 걸 우리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이걸 막기 위한 법, 결국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오늘 국회로 보내 국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 먹히지 않는 분위기 같습니다. 일단 테러 방지법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청와대가 호소하고 아직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정원이 발의한 지 벌써 15년 됐군요. 네, 아주 너무 오래 캐캐묵은 법이 돼버렸는데요. 네. 테러리스트 의심 대상자의 정보 수집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다 나눠져 있는데 그걸 국정원으로 일원화하자는 게 테러방지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국정원에게 힘이 집중될 경우에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여태까지도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회로 갔고 야당도 방문해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 모습 보이시죠? 네, 이병기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을 먼저 만나보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 그다음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연달아 만나서 이 테러방지법 통과와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처리를 부탁하고 갔습니다. 자, 그러나 야당에서는 아직 멀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분명히 선을 그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있었던 우리 테러 방지법과 관련된 여야의 생각 차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계속 얘기 나눕니다. 국정원에 정보 수집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장난감 총 들고 북한 테러에 맞서겠다는 꼴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종인 비대위 대표님이나 야당 원내대표인 저한테도 경호 효기가 있을 텐데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첩보 수준의 것들을 가지고 국정원 중심 반테러법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자,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거 정보라고 할 수도 없는 첩보 수준이다. 이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김종인 비대위 대표나 나 같은 야당의 요인한테 경호를 협의하자는 얘기가 아직 없었다. 그러니 실체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보통 야당과도 이런 협의를 합니까? 현재 지향반의 얘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북한의 고위 인사가 쓰는 이메일을 네. 해킹을 한다든가 네. 하면은 이메일 주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고위 인사가 쓰는 이메일인지 네. 그걸 확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보안 장치를 뚫고 들어가서 이메일을 해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노출시키게 되면은 다시는 첩보를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야당과 협조를 하려면은 그걸 내놔야 되는데 네. 그걸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는 그런 중요한 첩보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일단 김종인 원내대표, 죄송합니다. 비대위 대표도 만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하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예전에 이제 육공화국에서 청와대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대화가 좀 잘 될 걸로 봤습니다만 역시 김종인 대표의 생각은 좀 단호했군요. 아직은 멀었다. 오남용 가능성이다. 일단 국가정보원도 이 야당의 의심의 벽, 뭔가 불신의 늪 이런 걸 좀 해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근데 저분들이 국정원 직원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네. 총선 때 투표를 하면은 네. 국정원 내부에다 51대 49입니다. 여당 야당 지지가. 네. 49%는 야당을 지지합니다. 네. 네. 그런데 네. 국정원 전체가 만약에 비밀리에 어떤 한쪽 정당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 생각하면은 바로 야당에 전달되거든요. 그 네. 사람 입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걸 왜 뭡니까 저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분명히 발생한 건 사실이고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된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아직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댓글 사건을요. 네. 그게 외부로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 국정원 직원이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을 갖다 준 겁니다. 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고요. 네. 당시 기사도 썼고 네. 그분들이 특정 지역의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먼저 나가신 분이 정치에 나가고 싶어갖고 자기 후배를 통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들고 나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정원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 출신이 있고 51대 49에 사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역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작동을 했는지는 아직 좀 확인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좀 그 다음 질문을 좀 놔두더라도 어쨌건 국정원으로서도 넘어서야 될 그 과제가 남아 있고 야당도 국정원의 변화를 좀 지켜본 후에 언젠간 반드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테러 발생하면 그 책임을 과연 어떻게 돼야 될지 아주 의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뉴스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